만약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남편을 믿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야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제 침대에서 7년 결혼 생활,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대준 언니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복수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서윤은 남편 재혁의 휴대폰을 보는 순간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에는 동생 서진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형부,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언니 몰래 집에서 만날까요? 같은 노골적인 대화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7년 차, 서윤은 항상 완벽한 가정을 꾸리려 노력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늘 피곤했지만 남편과 딸아이 하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5살 어린 여동생 서진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서윤이 대학까지 뒷바라지한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언니, 나 취업 안 돼서 너무 힘들어. 작년 가을 서진은 그렇게 말하며 언니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흔쾌히 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방 하나를 내주고 생활비도 대주며 취업 준비를 응원했습니다. 형부인 재혁도 처음부터 처제가 힘들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라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야근할 때면 재혁과 서진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늦게까지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언니 없으니까 심심해서 형부랑 놀았어라는 서진의 말에 서윤은 그래,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외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서진의 방문만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동생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재혁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 전부터 관계를 가져왔고 서윤을 눈치 없는 언니, 일만 하는 로봇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절대 모를 거야. 너무 순진하잖아요. 서진의 메시지를 읽으며 서윤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재혁과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서윤은 회사 법무팀에서 일했기에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확인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2주 후 서윤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할까? 서진이 취업 준비도 힘들 텐데 기분 전환도 시킬 겸. 재혁과 서진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수의 계획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은 3주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밝게 웃으며 잘 다녀와요.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재혁과 서진은 그런 서윤을 보며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서윤이 출장 간다고 하면 집에서 노골적으로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부부 침대를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재혁의 차량에도 GPS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증거는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참았습니다. 복수는 한 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윤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까요? 제 대학 동창들이랑 회사 동료들 좀 부르려고요. 서진이도 사람들 만나면 취업에 도움될 거예요. 서진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좋지.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 거 오랜만이네. 내가 고기 준비할게. 우리 회사 사람도 같이 부를까? 서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게 너희 인생의 마지막 파티가 될 거라는 걸. 서윤은 파티 준비를 꼼꼼히 했습니다. 초대 명단에는 친한 회사 사람들, 법무팀 동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재혁의 회사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대학 친구들도 몇 명 초대했습니다. 약 30명의 손님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파티 전날 서윤은 한 가지 준비를 더 했습니다. 정원 쪽 거실 유리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파티엔 슬라이드쇼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재혁과 서진은 의심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준비한 진짜 슬라이드쇼가 무엇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완벽한 미소로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재혁은 자랑스럽게 고기를 굽고 서진은 예쁘게 차려입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거의 모든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와인잔을 들고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재혁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 돌잔치, 여행 사진들. 손님들은 와, 행복해 보인다, 보기 좋네요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거실 소파에서 키스하는 재혁과 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서진의 방에서 심지어 부부 침실에서 찍힌 장면들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도 나왔습니다. 언니는 일만 하는 기계야. 형부, 나랑 언니랑 누가 더 좋아요? 이런 대화들이 큰 글씨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지만 서윤의 친구 2명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영상 끝날 때까지 보세요. 당신들이 한 짓을 똑똑히 보라고요. 마지막 장면은 재혁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이 여러 날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15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거실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재혁의 상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서진의 친구들은 멀리 물러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이 제 남편과 제 친동생이 지난 3개월간 해온 일입니다. 저는 이들을 믿었고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동안
제가 동생의 생활비를 대주는 동안 이들은 제 집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우리가 설명할게. 설명? 서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5번의 모텔 기록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제 침대에서 찍힌 영상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모르게.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문자 메시지엔 언니 바보라서 절대 모를 거야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게 모르게 한 일이야?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재혁의 상사가 일어나 나가려 했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직장과 인간관계 전체로 퍼질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거야.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될 거야. 그리고 서진이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가 쓴 물건들은 전부 현관에 내놓을 테니 가져가. 복수의 첫 단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파티가 끝난 주말, 재혁과 서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재혁의 휴대폰엔 회사 동료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에는 정신 나갔어? 처제랑? 진짜야? 회사에서 난리 났어. 일요일 아침 서진은 짐을 싸며 계속 울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나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 서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 집으로 가든 고시원 가든 상관없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재혁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하자. 아이 생각해서라도. 서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양육권도 없을 거예요. 불륜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법원에서 당신 편을 들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서윤은 정확히 9시에 법원에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억 원, 재혁과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는 서윤이 단독으로 가져가고 재혁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이 정도면 100% 승소입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시각 재혁의 회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재혁을 불러 말했습니다. 김재혁 과장, 주말에 있었던 일이 전 부서에 퍼졌어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자진 사퇴를 권고합니다. 재혁은 애원했습니다. 부장님, 제발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위자료도 내야 하고.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2주 안에 사표 제출하세요.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서진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파티에 있던 대학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그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금세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이름은 가려졌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언니 믿고 얹혀 살면서 형부랑 바람을 펴? 취업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 서진은 절망적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죽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괴물처럼 봐. 제발 용서해줘. SNS에서 난리야.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한 짓의 대가야. 네가 감당해야지. 하지만 서윤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치밀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재혁의 계좌 내역을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혁이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서진과의 모텔비, 식사비가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 증거를 재혁의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3일 후 재혁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죄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카드 부정 사용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재혁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서윤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선처해줘. 내가 미쳤었어. 회사에 고소 취하해달라고 해줘. 나 정가자 되면 진짜 끝이야. 서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것도 범죄야. 나는 당신 때문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날 밤 서진이 서윤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나 정말 죽고 싶어. 아르바이트도 면접 보면 다 떨어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서윤은 잠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내가 나한테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넌 7년간 너를 키워준 은혜를 배신했어. 내 남편과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 그런 네가 지금 힘들다고?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한테 줄 조언이 하나 있어. 지방으로 가.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없어. 이름 바꾸고 새로 시작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2주 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혁의 변호사는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서윤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영상, 녹취, 문자 메시지, 위치 기록까지 완벽했습니다. 판사는 재혁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형사고소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합의를 권고합니다. 재혁은 결국 서윤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서윤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 양육비 매달 150만 원, 양육권은 전적으로 서윤에게. 재혁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서윤은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통쾌함은 이제부터야. 법원을 나서면서 서윤은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탐정님.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서진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 파악되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정확한 위치 확인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와 단둘이 사는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서윤의 일 처리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고 부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재혁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법인 카드 부정 사용으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 정가자가 된 그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려면 당장 돈이 필요했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 소개로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혁은 대리운전 손님을 태웠습니다. 고급 세단을 몰고 가는데
뒷좌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좌회전이요. 백미러로 보니 서윤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재혁은 얼굴을 최대한 숨겼지만 후배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재혁 씨? 다음 날 이 소식은 서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회사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어제 재혁 씨를 대리운전 기사로 봤어요. 서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야. 하지만 서진의 일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탐정을 통해 동생의 동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름을 바꾸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SNS는 전부 폐쇄했고 예전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윤은 탐정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카페 사장님께 익명으로 이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서진의 과거 이야기를요. 3일 후 서진은 카페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들한테 그런 소문나면 곤란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서진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재혁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부, 나 정말 힘들어요. 일자리도 쫓겨났어요. 저 좀 도와줘요. 재혁은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야. 미안하지만 나도 힘들어. 두 사람은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회에서도 그들이 함께 만든 불륜의 결과는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의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이 언니죠? 서진이가 많이 위험해 보여서 연락드려요. 나쁜 선택을 2번이나 했어요.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복수였지 동생의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는 누가 챙겨줬어? 그때 넌 내 남편이랑 침대에 있었잖아.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친 걸까?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건 정당한 대가야.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혁이 서윤에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으로 쓴 10장짜리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서윤아,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명예도 가족도.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야.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부족해. 한 가지만 부탁할게. 우리 딸 하나는 잘 키워줘. 딸에게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괜찮아. 사실이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게. 양육비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꼬박꼬박 보낼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서진이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나도 그 애를 만나지 않아. 우리 둘 다 서로를 보면 그날의 잘못만 떠올라서 괴롭거든. 우리가 함께 저지른 죄는 평생 우리를 괴롭힐 거야. 서윤아, 너는 행복해져야 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이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완전한 파멸?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 서윤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방으로 가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날 서윤은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더 이상 그들을 추적하지 마세요. 탐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을 내기 위해서는 직접 그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윤은 휴대폰을 들고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집 앞 카페에서 만나요. 서진이도 데려오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서윤은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3시 서윤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복수 끝에 서윤은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재혁과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20kg은 빠진 것처럼 야위었고 서진은 숱이 줄어든 머리를 모자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앉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서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서윤은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재혁 씨, 이건 딸아이 사진들이에요. 그동안 찍은 거예요. 생일 파티, 유치원 발표회, 그림 그리기 대회 은상 받은 것까지 당신이 놓친 순간들이죠.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딸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는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갔다고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가 크면 스스로 판단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재혁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진에게 2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진아, 이건 내 짐들이야. 고시원 주소 알아냈어. 택배로 보내려다가 직접 주는 게 낫겠다 싶었어.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사과는 됐어.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있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아마 평생 못할 거야. 하지만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지쳤어.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 그만 놓아주기로.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서윤은 3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취업 정보 사이트 리스트야. 지방에서도 지원 가능한 곳들이야. 그리고 여기 100만 원 있어.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이름 바꾸고 새로 시작하는 비용으로 써. 면접 옷도 사고 이력서 사진도 새로 찍어.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왜
왜 이렇게까지? 서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잘못되거나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야. 그게 내가 원한 복수는 아니었어. 나는 너희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길 원했어. 죽는 건 쉬운 도피야. 사는 게 더 힘들지.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기회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희를 놓아주는 거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너희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를 끌어안고 살고 싶지 않아. 서윤은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육비 재조정 합의서예요.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 알아요. 매달 150만 원은 무리죠. 50만 원으로 줄일게요. 대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올리는 조건으로요. 여기 서명하세요. 재혁은 놀라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세울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망친 건 우리의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까지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하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나는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나쁜 인간이었어. 언니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나 정말 쓰레기였어. 서윤은 동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맞아. 넌 쓰레기였어. 하지만 쓰레기도 재활용할 수 있잖아. 다시 사람답게 살아봐.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차 다 마시고 천천히 나와. 나는 이만 가볼게요. 하나 데리러 가야 해서. 그녀는 가방을 들고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윤아, 재혁이 불렀습니다.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딸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당신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서윤이 카페를 나서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6개월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다음 주 금요일에 소개팅 어때요? 제 대학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한번 만나볼게. 3개월 후 서윤은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딸아이는 회전목마를 타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옆에는 소개팅에서 만난 성재 씨가 서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정말 밝네요.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쁘네요. 서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대리운전을 열심히 하며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빠뜨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2년 후 작은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했고 조금씩 삶을 회복해 갔습니다. 딸에게는 1년에 한 번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는 평생 그날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뻘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서진은 이름을 바꾸고 지방에서 작은 베이커리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3년 후 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100만 원 돌려보내.
이자까지 해서 150만 원이야.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언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할게. 미안하고 고마워. 서유는 그 돈을 딸의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건강해. 서유는 성재와 2년 연애 끝에 재혼했습니다. 딸아이는 새아빠를 좋아했고 서유는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진짜 통쾌함은 그들을 놓아주고 자신의 행복을 되찾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승리였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힘을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